대학교에 입학한 나는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하숙집은 주변에서 꽤 유명했으나 그다지 좋은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이한 일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숙집은 3층이었고 나는 2층 끝방에 살게 되었다. 하숙집 주인은 조용하고 무뚝뚝한 할머니 한 분이었다. 할머니는 날 데리고 방을 안내하면서 자신이 평생 이곳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이상한 일이 없었다. 방은 약간 습했고 가구는 낡았지만 대학 생활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에 큰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깨어난 나는 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분명 잠들기 전에는 닫았던 문이었다. 누가 장난이라도 친 건가 싶어 문을 닫고 다시 잠들었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문은 어김없이 열려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하숙집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다들 모른다는 반응뿐이었다. 그러나 3층에 사는 한 선배는 나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뭔가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더라. 그냥 넘어가면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더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 부엌 구석에서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없을 시간에 나는 겁에 질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며칠 후 지쳐있던 나는 방에서 책을 보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느껴져 눈을 떴을 때 내 발끝에 웬 젊은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건 나의 집이었어 라고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하숙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짐을 준비하며 하숙집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원래 이곳에 살던 내 딸이란다.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 같구나. 그 말을 뒤로 하숙집을 나오며 뒤돌아보니 대문 틈으로 누군가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할머니의 눈빛이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그곳을 떠나온 이후로도 자꾸 그 하숙집이 꿈에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는 무서운 경험이 물러가지 않음을 시사하며 여전히 그 하숙집에서는 시간에 갇힌 영혼들이 새로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묘한 상상을 남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바로 폐가 체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친구들끼리 호기심에 못 이겨 흉가나 폐가를 방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고 자세한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는 수십 년째 방치된 옛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많은 도시 전설의 무대가 되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 동아리 단톡방에서 용감한 흉가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누가 진짜 그 흉가에 가볼 용기가 있어? 귀신이 나온다는 게 진짜일까? 영수가 화두를 던졌고 몇몇 친구들이 그 말을 가볍게 받아 넘겼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밤의 흥분과 호기심에 취해 결국 5명의 친구들이 이 모험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늦은 저녁 그들은 손전등과 캠코더를 준비해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생각보다도 훨씬 거대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담장을 넘어서자 그들은 오래된 저택의 독특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질긴 잡초들이 그들의 발목을 휘감았다. 저택의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곧바로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들을 발견했다. 주의를 기울여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이상하게도 그들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모두 소름이 돋았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철수가 속삭였다. 그는 살짝 떨고 있었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호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택을 더 탐험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나무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낡아빠진 저택이 가진 더 많은 비밀을 발견했다. 문을 열 때마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렸고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뒷덜미를 간지렸다. 한 친구가 칠판이 놓인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칠판에는 누군가 급하게 쓴 듯한 글씨들이 가득했고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문장들이 얽혀 있었다. 이 집을 떠나라. 우릴 놔줘. 같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섰다.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영수의 캠코더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더니 이상한 화면에 인해 기억할 것이다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영수는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혀 캠코더를 끄려고 했으나 정지 버튼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한겨울 바람처럼 차디찬 공포가 방을 휘감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명의 친구가 사라졌다. 이것이 장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은 급히 그를 찾으려 했지만 발소리 하나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 친구는 마치 그곳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이제 그만하자. 나가자. 공포에 찔린 영수의 외침에 모두가 동의할 때쯤이었다. 그들은 저택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간신히 밖으로 나왔을 때 긴장감이 풀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친구가 사라진 것은 믿기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무사히 그곳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안도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날 이후 사라진 친구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경찰과 가족들이 그의 행적을 쫓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영원히 실종된 상태로 남았다. 남겨진 친구들은 극도의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평생 그날 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남았다. 그리고 아직도 그 저택은 거대하고 어두운 실루엣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하고 어둠이 내리면 그 집 근처를 지나지 않는다. 저택의 끔찍한 역사는 다시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그렇게 침묵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바깥에서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날들이 흘러가지만 그날의 기억은 살아남은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혀왔다. 그날 밤 저택에서 배회하던 영혼들은 아직도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을 여행지로 정했고 그곳에 저렴한 민박집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거의 떠난 상태라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곳이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신선한 공기와 조용함에 매료되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불쾌할 정도로 낡지 않았다. 그러나 민박집 벽에 걸려있던 낡은 초상화가 이상했다. 초상화 속 사람의 눈빛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첫날 밤은 아무 문제 없었다. 이후 우리는 주변 산을 탐방하기로 했다. 산을 오르던 중 한 친구가 산속에 하얀 집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집은 길이 없는 곳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호기심에 우리는 집에 다가가기로 했다.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매우 깨끗했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인형들이 있었고 인형들의 표정은 섬뜩했다. 우리는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인형 중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인형은 우리가 묵고 있는 민박집의 초상화 속 인물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얼어붙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와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심한 소름과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전부가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한 친구가 무언가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민박집 입구에는 하얀 발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신발을 벗고 들어온 듯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다만 집 주변에서 오래된 여성의 옷가지가 발견되었다. 그 마을에는 자신이 만든 인형과 이야기 나누는 여성만 살았다. 그녀는 어느 날 사라지고 이후로 마을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우연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 마을과 민박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회자되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경험을 공유했다. 아직도 가끔 그 인형들과 집에 대한 꿈을 꾸지만 가능한 한 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밤이 깊어지고 달이 흐릿하게 구름에 가려지던 어느 날 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래된 친구가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는 집으로 언젠가부터 소문이 무성했다. 그곳에서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지만 친구가 만우절 농담을 준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조금 있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는 이미 가기로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 차를 몰고 도착한 그 장소는 정말 무겁게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집은 2층짜리로 다 소실된 듯한 페인트가 이상한 기운을 더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친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에 시달린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들어. 집안은 무섭지 않아. 친구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왠지 그의 눈빛이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 우리는 거실에서 찻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물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여기저기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했는데 친구는 말을 아꼈다. 그때 아파. 2층에서 분명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친구에게 물었다. 혹시 누구 더 있어? 아니, 나 혼자 있었어. 너밖에 없어. 친구는 불안해하며 2층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오래되고 삐걱거렸다. 조심스레 두 번째 방을 열었을 때 갑자기 한기가 밀려왔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자꾸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창밖을 견딜 수 없이 쳐다보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창문을 확 열어 젖혔을 때 마주친 것은 싸늘한 공기와 함께 떠오르는 얼굴 하나였다. 그곳은 하얗고 빛에 반사되어 우영의 실체처럼 보였다. 나는 숨이 막혀버렸고 눈을 깜빡이자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물었다. 한 노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길 이 집은 50년 전 이상한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했다.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족이 모두 죽었고 특히 어린 소녀가 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으로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그 귀신이 집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 같았다. 거기서 나오는 길 친구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을 세웠다.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을 산 새로운 주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팔았다고 했다. 여전히 그 집은 소리 소문 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고 밤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그 집 주위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었다. 아무도 집에 살지 못한 채 집은 그렇게 점점 더 어두운 이야기를 품고 거기 섰다.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듯 아직도 그곳의 어둠 속 실루엣이 서성거리고 있을 것이다.